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문대에서는 출석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 조사를 하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아, 보통 피해자와 합의할 그 기간을 좀 텀을 주고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건가요?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정해놓은 게 그 굉장히 많은 양산한 교통사고 관련한 그 과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의가 아닌 가실사범에 대한 형사 이 전력자를 만들지 않게 한 방편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에 들고 12개 항목이 아닌 이 공식금수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검찰이 송치가 되거나 또 검찰이 설령 이영문전 치사상 죄가 적용이 돼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꽤 중하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네, 보다 뭐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렇죠. 보도된 바로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나오긴 합니다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보통 이제 할머니가 대물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거 할머니가 큰 처벌을 해주네.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물 땡손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영훈 치사장 같으면 이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자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음주 사고에 대한 우리가 유명한 김호중 씨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건데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지금 문제에서는 땡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을 입혔다고 하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할머니가 재판을 해준 건 안 먹어? 고 징역형이 할머니가 해준 건데?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예. 해준 거야. 이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음주 여부를 경찰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CCTV를 보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한 뭐 그런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뭐 그 추후에 나타난 그런 영상 속의 범법 행위 이런 것도 다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뭐 자기가 말씀하셨지만 100%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우회전 해밀턴 호텔 앞으로 우회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좌회전을 해서 사실은 역주행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 신호위반 처벌 가능성이 없죠. 예. 신호위반은 이제 할머니가 해준 건데? 이 벌점 15점. 이거 할머니가 해준 거야?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잘못하면 역주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점선이 있는 이 신호 위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김치해준 부분에서 거야? 이 넘어가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중앙선 침범 내지는 신호 위반으로 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신호 위반한 것도 지금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 위반한 정황도 보였지만 우회전 차선, 2차선에서 좌회전한 건 어떤 법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신호 위반도 되지만 중앙선 침범을 해버리는 차선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스티커 발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라도 용산경찰서 교통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스티커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저 운전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가 0.149%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0.03이면은 면허 정지, 네. 0.08이면 취소.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면허 정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의 한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라면은 보통 사람이 0.149% 알코올 수준을 보일 때 그 행동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점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제 교통 사고라든가 음주 주치자들의 행태나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예. 보통 0.14 이상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뛰어넘는 수치가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5, 6시간 정도의 소주로 친다라고 하면 적게 잡아도 4병 이상을 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하면은 브레이크나 엑셀러레이터 이걸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시 상태다. 그럼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발적으로 어떤 물체나 사람이나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그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내지 20개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모든 매체에 탑 랭크된 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CCTV 영상을 보면 비틀거리면서 걷는 게 30m 정도 네.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술에 취한 그렇죠. 모습이었는데 술자리에 동행자도 있었던 것으로 네. 파악이 되는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제 게스퍼라는 차량인데 저 차량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한국 문화 정서상으로 보면 뭐 수입차나 애들차나 대형차 같으면은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게스퍼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별로 관심 두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차에 왔던 식당 주인의 그 한 매체에 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남성과 같이 동행을 해서 술을 마셨는데 뭐 들어올 때부터 꾹꾹꾹꾹 졸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켰는데 그 남성은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는 뭐 30여 분 뒤에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상태, 소위 3차까지 왔다라고 하면 6시간 정도에서 많은 술을 마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 주치 정도 만취 상태의 그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경찰 캐스퍼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그 광주형 일자리 네. 공장에서 만든 그 그렇습니다. 차량을 인도받았던 그 장면이 또 보도된 것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더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차량인데 그걸 지금 문다혜 씨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1년 이제 그 10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로 이제 만들어진 차량이라 그래서 원래 1호로 했는데 아마 두 번째로 그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언론의 보도가 있죠. 예. 근데 올 4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속 운용을 하시다가 올해 4월달에 이 문다혜 씨에게 이제 양도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뭐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또 압류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보도 매체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 가태료라든가 가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이 사건하고 뭐 크게 관련성은 없지만 예. 어쨌든 올해 4월달에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운행을 한 시간 길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체납을 하면 압류 처분이 나오는 겁니까? 뭐 사실 가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뭐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다하게 쌓였을 때 이 압류 처분이 신고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뭐 경찰서 교통계에다가 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압류 조치가 그 지자체에서 내려지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압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후에 이런 어떤 가태료를 이 납부나 납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경찰은 뭐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뭐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왜냐면 뭐 특별히 문다혜 씨기 때문에 다른 뭐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 말해서 지하 통로나 뭐 몸을 그 은폐나 은신을 시켜서 조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법 절차에 따른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문다혜 씨가 뭐 포토라인에 서는 거라든가 이런 걸 사실은 경찰에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언제 출소를 한다는 기자들이 충분히 알게 되거든요. 또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포토라인 서는 것처럼 아마 플래시라든가 기자들이 취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절차대로 하겠다는 거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면 출석 일자를 조율을 해서 그 다음에 혐의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채집이라든가 채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술집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네. 굳이 불법 주차를 7시간 동안 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신이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 문다혜 씨가 불법 주차를 6시간 이상 해놓은 곳은 어떻게 보면 공사장 인근으로서 특별히 많은 차량의 통행에 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문다혜 씨가 이용을 했던 식당이라든가 업소에는 고객 맞아. 전용 주차장이 다 있었다고 할머니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 새벽까지 불법 주차를 6-7시간 해뒀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이 근방을 많이 왔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술집이라든가 어떤 업소를 다녀간 뒤에
그 다음에 차를 끌고 가겠다. 아니면은 정말 그 대리 기사를 불러서 가겠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주차하는 장면, 술을 마시고 걸어 나오는 장면, 그리고 불법 좌회전하는 장면 모두 CCTV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 또 검찰은 다혜 씨 남편이었던 소모 씨의 타이 스타제 스케치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전주지검에서 이제 뭐 이름 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 사이 이 서모 씨의 타이 스타제 불법 채용 부분 이제 이 부분인데 결국 문다혜 씨가 현재는 지금 압수수색을 지난달 30일날 했거든요. 예. 저 8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이 뇌물 피의자로 이제 적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검찰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이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주지검에서 타이스타제 불법 채용 의혹이라든가 뇌물수수에 대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용산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이나 서부지검인데 여기에서 또 이 교통사고 처리 관련한 이 사건을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네.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데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른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택시 추돌이나 충돌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보도가 크게 될 상황이 아니죠. 그 이혜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윤창호 그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그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게 현실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범이라든가 이런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보도가 됐었던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나 진행 논리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격앙된 그런 어떤 여론에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저희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소주 2병만 마셨고 한 병은 뭐 그냥 뚜껑만 까놓고 하나는 그냥 뚜껑도 그대로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그 피의자를 구인을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갈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출석할 때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뭐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건 이틀 후의 얘기인데 경찰이 이런 부분에 이제 범행 구중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주 4병을 마셨는지 그 조례동에 있는 이 박대성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식탁 위에 안주와 소주가 4병 있었는데 2병은 비워져 있는데 1병은 뚜껑이 따져 있었고 그대로 술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1병은 아예 뚜껑을 열지 않고 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주를 2병을 마신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4병을 마신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인이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스스로 이 진술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심신미약이라든가 형의 어떤 감경을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박대성이 범행 저지르기 20분 전에 경찰과 면담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를 했죠. 이 부분은 이혜진 앵커가 이제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 야간 시간에. 그런데 이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박대성이 경찰에 나는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징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따독거리고 돌아왔는데 20분 만에 결국 이 범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인데
경찰도 시내에 많은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대응을 해서 끝까지 어떤 사안을 규명하거나 그 다음에 이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이런 상태가 아마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다.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사건 그 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아쉬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또 피해자 여성이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뒤에서 수상한 남자가 쫓아온다. 이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 지금 17세 여고생 3학년입니다. 지금 10여 분간을 박대성이가 뒤쫓아갔죠. 본인이 술 2병을 마시고 지금 흉기를 안에서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도가 있는 옆길을 뒤쫓아간 건데 아마 따라오는 걸 이 학생 피해자 여성이 느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에게 야 지금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흉기를 들은 게 아니냐는 굉장히 겁먹은 소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뛰어다니는 소리 있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뒤쫓아온 지 10분 만에 그 주차장 쪽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소위 흉기의 뭐 가슴과 그다음에 이제 복부라든가 이런 곳을 찔려서 결국 그 지나가는 행위 발견했는데 박대성은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으나 병원에 가서 심정지 상태로 결국 사망을 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누군가 이렇게 뒤쫓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 매체 출동할 도망가요. 때 심야에 특히 여성 혼자 외출을 할 때는 112 단축키를 지정을 해놔라. 그러면 112 단축키를 지정해서 수상함을 느끼면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상황실에 이 소재가 발견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3분 내에 출동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익혀놓고 특히 심야 시간에 여성 혼자서 외출을 하는 이런 부분에 112 단축키를 저장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족하는 팀업 경영진이 밝혀지지. 오늘 목요일에 구속 심사대에 오릅니다. 혐의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미정산 지급 사실은 남자애들 싸움 못하거든. 그다음에 TMF 그다음에 팀원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센 공모를 사람들이 해가지고 많았어요. 1조 5,950원 상당 정산 대금을 편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경법상에 예를 들어서 판매 대금 671원을 빼버려서 타기업 인수에 하려고 했고 또 다른 계열사의 일감을 692억 원대를 몰아줘가지고 손해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경법은 50억 이상은 최대 무기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5,950원이지만 피해자가 33만 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 야, 상품을 이거 판매했음에도 다른데. 불구하고 2020년 벌써 4년 전부터 이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세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밝히지 않고 자기를 이용하고 행위하고 개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YTN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요 구영배 휴전 대표가 내 말 잘 들으면 대표시켜줄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TMF에게는 매달 수백억 원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큐텔의 구영배 대표가 뭐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팀원이라든가 IMF 이런 어떤 대표 될 사람들에게 뭐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대표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돌아가면서 그렇지. 만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원이나 IMF에 200억 상당을 이용하고 또 매달 50억에서 이 100억 상당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 미정산 지급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당한 자금을 확보를 한 거죠. 큐텐이나 큐이스프레스 또 자금 확보 방안인데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당하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이죠. 예. 검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TMF 경영진이 일찍이 정산지원 징후를 감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광이 이제 유화영 대표의 경우 재무관리 권한이 없다면서 최종 책임자로 부대표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건 네.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유아일 EF 대표하고 이제 유광진 팀원 대표가 어떤 거냐면 지난 8월 30일 날 그 해생 방안 이게 뭐냐면은 그 재무 구조 조정 자율 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ARS입니다. 해생 법원에서 하는 건데 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 회피에 급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국회 이제 출석을 해서도 우리 회사에 재무팀이 없어서 그 정상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영배 이 큐텐 대표도 사실은 재무 담당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사업에 부당한 유용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33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두 피해를 입히는 이런 형태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가 관심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조 원이 넘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지금 배임이나 횡령 특경법상 적용을 했거든요. 50억 이상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최대 형의 무기실효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혀 그 변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절대로 영장이 기각될 리도 없고 이 영장 청구된 세 사람 모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도움 말씀에 백기종 국민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제법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한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 쪽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구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대구도 24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날인 수요일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관련 업체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감장에 김 여사 의혹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전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입니까?